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겁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사건의 원인과 배경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다 보니 노후 준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자녀 교육비 지출과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하는 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이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리죠? 네, 그 박성재 장관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출석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란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첫 변론 기일 열리는데 여기에 박성재 장관도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럼 국회 측하고 박 장관 측이 양측 공방이 벌어질 텐데 국회 측에서 보는 건 이렇습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무회의에 그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고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비상계엄을 만류하지 않았고 삼청동 안가회동이라든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박 장관은 줄곧 그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오늘도 변론기일에서도 그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그럼 양쪽 주장을 듣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덕수 총리처럼 오늘 하루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도 방송 전에 얘기를 한참 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안에서 제일 유력한 건 21일 금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헌재가 통상적으로 2, 3일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린다는 점 감안을 하면 오늘 내일 쯤에 알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또 물론 당일에도 할 수야 있긴 하지만 치안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해요. 경찰들도 배치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일 이렇게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언제가 됐든 간에 선고일자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에 머무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아니라 지금 여야 지도부는 계속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대신에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면에 나와서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만 저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이런 조직을 거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변호인단의 이런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차원일 뿐이지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의중 없이 변호인단이 개별적으로 어떤 돌출 행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야 모두가 지금 윤 대통령한테 승복 메시지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민주당 비롯한 야권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승복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는 기각의 시그널을 알려주는 건가, 기각되는 건가, 뭐 이런 해석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제 조기 대선을 고려하면 훗날을 대비해서 윤 대통령이 좀 수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혹여나 인용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어떤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간 헌재 선고 이후에 이런 혼란을 수습할 첫걸음, 결국에는 윤 대통령 본인의 승복이라는 지적이 양쪽 당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의 개혁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관련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네, 방금 전에 11시부터 모이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앞서 그 연금 개혁 이거 가지고도 줄다리기가 참 길었는데,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 내는 돈 다 접점을 찾았는데, 이제 연금 개혁 특위를 언제 구성하느냐, 같이 모수 개혁이랑 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거 먼저 처리하고 나서 특위를 꾸리느냐, 이거 가지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또 추경 편성 같은 경우도 여당은 4월 초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걸 목표로 갖고 협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야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어요. 예, 외교부가 출입기자단에게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안 관련 문제였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다만 추측하건대 한국 측 관련한 인사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보적인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는 게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출이 미국에서 이거를 유출하는 거를 통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원자로 설계 정보입니다. 그거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오려던 사건이 있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조사를 했더니 그 비행기를 타려던 그 직원이 외국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말하는 외국 정부라는 거는 아마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어떤 이런 연구소의 정보 접근권하고 관련해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기류가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국의 다른 국가들도 새롭게 민간 국가에 추가됐다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사실 정부가 이런 안내를 낸 거는 기존에 불거지고 있는 그런 핵무장론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어떤 외교 정책상의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런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다라고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실제로는 한국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 다들 네. 중량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무엇보다 2달 동안 이걸 인지하지 못한 지점, 이것이 여전히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안덕근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또 추후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화요일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이 있었죠. 예.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이렇게 사건을 형사합의 25부가 병합을 해서 보고 있어요.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공소 사실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야당의 국헌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기존 취지를 강조했고요. 또 본인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 또한 모의나 공모라는 말은 불법을 저지를 때 갖다 말하는 건데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고 적법하기 때문에 이건 모의나 공모라고 할 수 없고 나는 논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범죄 사실이 없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띈 지점은 재판 중간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호칭을 둘러싸고 검찰하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검찰이 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쭉쭉쭉 읊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을 지칭하기로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지칭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변호사가 대통령이 그래도 한나라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 전 장관은 계속 뭐 대통령님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어쨌든 어제 이렇게 첫 공판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오는 27일에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엽니다. 그때 또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20명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요. 주장을 펼쳤는데 강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기일, 이 20명에 대해서는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어요. 그전에도 공판이 있었는데 이게 피고인 수가 많아서 재판을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이들 대부분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서 경내로 강제 진입했고 경내 본관 1층부터 7층까지 넓게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각자 다르지만요. 이렇게 침입하거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그런 무죄를 피력했던 건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긴 했는데 좀 보면 항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 혹은 뭐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랬다. 7층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당시 소화기가 분사돼서 나는 최루탄인 줄 알고 건물 안에 피신한 것이지 침입한 게 아니다. 폭력은 쓰지 않았고 유튜버라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라거나 강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뿐이다. 또 경찰관을 몸으로 민 것은 인정하지만 방패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할까 봐 내가 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점은 이거예요. 특수건조물 침입이 아니라 단순 건조물 침입죄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 병원 소속 교수들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좀 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예, 이번에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낸 성명이 좀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경은 이거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회귀하는 되돌리겠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그러려면 3월 달 안에 의대생들이 다 학교로 복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작심 비판을 한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지금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 네. 이런 것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건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의료계 커뮤니티라든가 뭐 기사 댓글 올라오는 것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글 올리는 것들 보면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이렇게도 직격을 했고요.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라거나 수련 환경이 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 대다수가 고액연봉을 받는데 석박사 연구자들이나 생산직 서비스 노동자들, 자영업자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네. 곧바로 또 반응을 하기도 했어요. 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반대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그런 태도,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오늘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는데 이 소식까지 짧게 전해주시죠. 예, 전북대 학생들 전체 재학생 중에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온 거라서 휴학계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모두 휴학계를 제출을 했는데 명목상의 사유 어떤 진단서라거나 뭐 그런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낸 휴학계라서 이것은 동맹 휴학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전북대학교가 이걸 다 반려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휴학계를 이번에 반려하지 않으면 작년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전북대 시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이 점점 더 번져가는 모양새인데 예를 들어서 건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복귀한 몇몇 동급생들을 콕 집어가지고 입장문 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뭐 수업 복귀자는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어떤 협박성을 그 입장문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고요. 교육부는 학생들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돌아와야 분리수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점점 이제 교수와의까지도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시 30분 현재 서해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 방파제, 방조제 등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선이나 수산 증양식 시설은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전 동안 내렸던 눈이 주춤해지면서 길었던 정체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영암 순천고속도로 영암 방면으로 벌교나들목을 지나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난 데다 이 일대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미리 벌교나들목에서 2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60령 터널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옥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말곡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강원권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도로에 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만 특별히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교사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 이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인데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그 13일에서 14일 사이에 충북 옥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옥천에 있는 한 중학교의 2학년 어떤 학생이 어떤 남자 교사한테 이 야산으로 끌려가서 욕설을 뭐 이렇게 듣고 어떤 나는 성범죄다라고 하는 팻말로 사진 찍는 어떤 강제당한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그 범인이 실제로는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의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건의 전말은 그 이 중학생의 담임 교사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남학생들이 뭐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농담 이런 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친구인 가해자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인 교사가 그 사람도 역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충북 지역의 다른 지역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화가 났다 아니면 급발진했다 뭐라고 표현하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중학생 둘을 처음엔 하나 둘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야산으로 끌고 가서 이 행동을 한 거고 이제 결국은 이 상황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진실 게임 상황으로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생과 중학생의 부모님은 전혀 그런 성적인 거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담임인 여교사도 이렇게까지 일이 확대될지 몰랐다. 근데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들은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거고 이 남자친구 즉 이 담임교사 남자친구도 사실 그렇게까지 할지는 자기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 일은 벌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내사 단계입니다. 참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그렇죠. 벌어졌네요. 한 중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협박한 사건이었고요. 또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건 김하늘 양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연상시키는 사건 같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들을 해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뭐 자살 같은 걸 언급하고 이런 살인 같은 걸 언급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본인들 부모님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갖고 학교에 연락해갖고 결국은 항의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문제는 이 교사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경북에서만 올해 이제 발령이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른 어떤 무리가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상황상 되게 황당한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고 김하늘 양 사건이 일부 교사들한테 해석되기를 사실은 다르게 해석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좀 확대해 보자면 김하늘 양 사건을 어떻게 좀 인식했길래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 교사. 그 교사가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것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 이런 정도의 사건으로 일부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하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일부 교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김하늘 양 부모님이 가방 속에 일종의 녹음되는 어플. 그러니까 네.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이 사건을 인식하는데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는 여기서 제가 다르게 표현이란 건 조금 더 좀 격하게 표현하는 건 좀 순화시킨 겁니다만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교실에 앉아 있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상황을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을지 혹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 대상적으로 봐서는 아동학대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동학대 쪽, 아동복지법 위반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그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해야겠다, 살인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입건을 했다고요? 예,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어떻게 결과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 볼 게 많고 사건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만 고려해 볼 것은 많은 형태입니다. 네, 앞선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옥천에서 예. 있었던 사건은 혹시 처벌이 된다면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위반인데 근데 사실 이제 감금 같은 형태거든요. 끌고 갔고 아유, 강제를 했고 그렇기 끔찍하네요. 때문에 네. 근데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드리냐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는 겁니다. 굳이 어떤 법규를 얘기하는 건 이제 선입견을 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진행 중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요. 경찰은 살인죄가 아니라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특가법 적용이 왜 살인죄가 아니라 적용된 걸까요? 우리가 살인죄라고 네. 하면은 되게 상당히 중대한 죄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적용한다는 건 더 엄중히 처벌한다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더 엄중히 처벌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된 것은 13세 미만의 아동 약취유인죄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정도로 원래 일반 살인죄는 실제로 5년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유기징역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보통의 살인죄는 그러니까 더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약취 및 유인 혐의가 예.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예.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 예. 경찰은 일단 명재환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죠. 어느 정도까지 계획 범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성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형량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인지 포괄적인 계획성인지는 추상적 계획성인지는 좀 다릅니다. 법리상으로. 그거를 근데 어쨌든 계획적 범인이라는 결론까지는 됐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심신미약이 조금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부 많은 분들이 이미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심신미약의 영역이 정신질환의 영역과 심리적 장애의 영역 둘 사이에 있는데 후자는 아닌 거로 밝혀졌고요. 전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도대체 어떤 요인이냐. 그래서 그 전자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자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여부라든가 아니면 잔혹성 여부, 그러니까 반사의 인격 장애 여부는 없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우울증을 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울증 얘기를 간혹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건 우울증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울증은 디프레션의 문제지 이렇게 폭력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에선 최근 명재환에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나 제가 이제 어디 뭐 글이나 논문 쓸 때는 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잔혹 범죄냐 특정한 타겟을 노린 범죄는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공개될 걸 우려해서 안 하진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일반 범죄 예방력으로서의 공개는 있지만 특별 범죄 예방력으로서는 작다고 여는 게 보통 범죄학의 일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맥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유사범죄 재범 발생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그렇죠. 예. 끼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예. 또 악영향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글이 계속 올라와서 지난 시간 우리 배상훈 교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28건의 작성자 25명 검거하고 16건에서 14명 중에 추적 중인데요. 이번에 공포되는 공중협박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는 거죠. 작성한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실제로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의 범죄인에 대해서 수사가 치밀하게 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 들어가는 것도 수십 명이 재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수의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또 미국으로 위치가 확인된 걸로 나타났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이버상에서는 뭐 사실 전 세계 어디 있는지 이거 쓰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사법권이 미치기 어렵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파악은 했는데 잡아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인 예고글을 올려서 경찰에 신고됐던 유튜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방송을 하는 등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어도 헌재 인근의 접근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시킬 건 구속시키고 네. 불구속시키게 되면 거주 제한이라든가 이동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사법의 약간의 어떤 빈 공간이죠. 그러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쳐야 되죠. 근데 왜냐하면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떤 죄로 또 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초유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법이 너무 늦은 상태가 존재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선동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선고날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너 중국 공안이지? 너 한국말 해봐. 이상한데? 중국말 같은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을 제가 두고요? 중국 사람 비슷한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이고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기동대 서 있기가 왜냐하면 직접?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한국 국적이 없으면요. 경찰 될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쓴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경찰이 용역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계속 생산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 이런 가짜 뉴스는 왜 만들어지고 또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진짜라고 믿더라고요. 진짜야. 누가 그래? 진짜야.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 터널 비전,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난 조회수, 그리고 수익. 수익과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걸 믿으면 믿은 사람이 더 늘어나고 그걸 더 믿음에 되는 리워드가 되는 거죠. 보상이 되니까 말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상승되는 그게 확증 편향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 사건인데요. 최 씨가 2심에서도 감형을 주장하고 있어요. 1심은 징역 26년입니다. 잔혹한 교제폭력 살인인데 2심에서는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불안장애와 강박이 있기 때문에 감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PCLR 테스트를 회피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판사님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에 이렇게 감형된 20년 감형된 이유도 사실은 그 판결문 자체가 사실은 범죄학자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심이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사건 노트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화요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글을 보면 문장의 호응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호응이 안 된다는 것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성분이 서로 호응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예문은 실제로 홈쇼핑 방송에서 쇼핑 호스트가 자주 말하는 문장인데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4분 남았습니다. 혹시 이 예문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으셨는지요?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남아있는 시간은인데 서술어는 남았습니다가 됐기 때문에 호응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어를 그대로 둔다면 서술어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을까요? 네, 남아있는 시간은 4분입니다가 돼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4분 남았습니다라는 부분을 살려서 표현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이란 표현은 없애고 이제 4분 남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호응이 제대로 되도록 써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도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7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도, 충청과 전라도, 경상 내륙에는 시간당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오면서 대설주의보가 곳곳에 발효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강원 영서의 눈은 그치면서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강한 눈이 오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20c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최고 15cm, 강원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 3에서 8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다가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과 전라도, 경상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부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제주 7도, 강릉 5도, 대구, 광주 6도, 부산 8도 등으로 평년보다 4도에서 11도나 낮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과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당 해산 법안 추진을 두고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많은 눈이 내렸더라고요. 네, 3월 중순인데 때 아닌 폭설이 내려서 참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현재 서울은 눈발이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강원도 고성에는 지금까지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경기 이천과 서울 강북 당진에도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도,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20cm 이상, 경북 지방에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눈은 늦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든다고 하는데요. 눈도 눈이지만 강풍도 비상입니다. 오늘 일부 내륙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겠고 현재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눈과 함께 태풍급 돌풍도 예고된 만큼 궂은 날씨에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꽃샘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갔는데 한낮 서울의 기온은 7도, 대구 6도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다고 하네요. 네,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사건 사고도 많았죠. 네, 특히 아침 출근길에도 눈발이 이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오전 5시쯤 폭설로 인해 의정부 경전철에 고장이 발생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더해 출근길 갑작스러운 운행 차질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는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약 1시간 4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는데 현재는 전 구간에서 잘 달리고 있고
있고요.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눈발이 사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도로 곳곳에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어제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요. 비행장에 서 있던 군 헬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공군의 민간 오폭 사고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군에서 또 이런 사고가 터져 나오면서 기강에 문제는 없는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육군 비행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한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한 뒤 지상에서 이동하다가 경로를 이탈하더니 가만히 서 있던 헬기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헬기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까맣게 타버린 틀만 남긴 채 모두 전소됐는데요. 다행히 헬기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무인기는 주로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대북 감시용으로 운영되는데 북한 측 GPS 교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군 측은 자동 착륙 기능이 있는 해당 무인기가 왜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난 6일이었죠. 공군 전투지 오폭 사고에 이어 육군 무인기까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기강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계엄 사태 여파가 길어지면서 주요 군 지휘관 부재 속에 느슨해진 분위기와 잇따른 사고들이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군 당국이 이달 말로 추진했던 헥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안도 기약 없이 연기되고 말았는데 군 안팎에선 국방장관 대행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고요? 네, 탄핵 찬반 집회 어느덧 서울의 일상이 돼버렸죠. 어디서도 보기 힘든 진귀한 모습이 외국인 관광들의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 같은 활기가 느껴진다. 군중의 열기 속에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외국인들 입소문을 타고 아예 탄핵 시위 전용 관광 상품까지 출시됐는데요. 토요일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관광객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에선 한국인 가이드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체 과정을 설명하며 해설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위 현장 관광 상품을 홍보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싶은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투어해드립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의 콘서트 같은 한국시를 안내해드립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같은 문구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가이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오죽하면 한국땅을 밟자마자 사람이 제일 많은 시위 현장으로 가달라 택시기사에 요청하는 관광객도 있다고 하고요.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들도 집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로 예약해달라는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방화나 약탈, 폭력이 없는 평화 시위가 인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70년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이 국제적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씁쓸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입니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음식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택한 전략인데 배달 매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수익성이 나빠지자 결국 배달 가격을 올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굽네 치킨 일부 가맹점이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고 나섰는데 서울에 있는 한 매장은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 같은 경우 매장에선 19,900원에 파는 반면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21,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서 개별 점주가 요청하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맘스터치도 전국 1,450개 가맹점 중 48곳이 본사 방침과 관계없이 2월부터 배달 가격을 평균 15% 올렸습니다. 국내 외식 시장에서 이런 이중 가격제가 본격 확산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맥도날드 등 주요 햄버거 업체들이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하나둘씩 이중 가격제를 택했고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도 배달 주문 시에는 가격을 500원씩 높여받았습니다.
반면 배달 매출이 큰 업체들은 배달 가격 인상에 소극적이었는데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렇게 이중 가격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수수료 폭리 비판이 커지자 배민은 지난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이 매출 규모에 따라 낮추는 상생안을 시행했지만 배달비가 최대 500원 오르면서 앱에서 매출 상위 35%에 속하는 점주들은 주문 금액이 25,000원 이하면 개편 이전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한 점주는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40% 넘게 빠져나가 보다 보니까 네. 남는 게 없다며 살려면 배달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BBQ와 BHC 교촌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중 가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사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가맹점주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불경기로 신규 창업 수요가 줄고 있죠. 그런데 6070 고령층 사이에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있다고요? 네, 다름 아닌 개인 택시인데요. 그간 창업하면 치킨집이었는데 다른 업종과 초기 투자금은 비슷하지만 택시 면허는 되팔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375명에서 1,62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고 전체 양수자 대비 비중도 증가했는데요. 택시기사를 그만두더라도 면허를 되팔 수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있다고 하네요. 서울 개인 택시 면허는 현재 1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8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택시 면허 가격은 꾸준히 올라 경기 양주, 화성 등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에선 2억 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네. 유명 치킨 브랜드 매장을 내려면 임차료를 제외하고도 매장 인테리어 비용에만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다 사업을 접기라도 하면 회수하기도 어려운데 그에 비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는 인식이 강하고요. 나이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퇴직금 등 목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한 대기업 출신 고스펙 기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6070 세대가 나이 제약 없이 근로 활동을 이어갈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고학력, 고숙련 기술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열기가 엄청나네요. 네, 개막전 티켓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운데요. 때 아닌 봄 대설도 녹여버릴 기세입니다. 예매 서비스 업체 NHL링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티켓 링크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2배가 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가 전체 6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0명 중 6명으로 남성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이번 주 토요일 개막하는데요. 2년 연속 1,000만 관중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네요. 그래서 유통업계도 야구 팬들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계가 야구 팬들의 열기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러 원정도 불사할 만큼 열성 팬들의 팬덤이 견고한 데다 소비력을 갖춘 40, 50대는 물론이고 최근 젊은 여성들의 야구 사랑이 관련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유통업계들은 유니폼을 비롯해 응원 도구와 생활 잡화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야구를 테마로 한 대형 할인 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고 프로야구 개막일에 맞춰 KBO 빵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KBO 빵의 맛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달 고 김세론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유족 측의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유족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이진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 김세론 씨는 배우 김수현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러자 이른바 사이버 레카로 거론되는 유튜버 이진호 씨는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콘텐츠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씨가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인이 처음 SNS에 사진을 올렸던 건 김수현 씨의 소속사로부터 채무
채무 변제 관련 내용 증명을 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어 최근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진, 메시지 등을 공개한 건 이진호 씨를 고소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호 씨는 해명 영상을 통해 고인과 김수현 씨의 관계에 대해 자작극이라거나 허위라고 밝힌 바가 없다며 방송했던 내용들은 뒷받침 증거들이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김수현 씨 측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성인이 된 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소속사 측은 앞서 고 김세론 배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돈을 받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속사가 협박성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앞서 소속사 측은 내용 증명을 보낸 건 독촉이 아닌 업무상 배임을 피하려는 조치였다 해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은 김세론이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라고 요청하자 2차 내용 증명을 보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내용 증명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고 연락을 하지 마라, SNS에 사진을 올릴 경우 드라마 배상 책임을 요구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설명했는데요. 유족 측은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고 김세론의 채무와 김수현과 교제 시기 등을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동안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화요일 오늘 임선우 뉴스캐스터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쁜 스웨터를 입고 계셨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노후 준비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건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나운서님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네. 아이가 크면 교육비 지출은 더 커질 텐데요. 가장 교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라고 가정하고 아이 교육비와 노후 준비 중 어떤 게 더 우선이세요? 제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죠. 보통은 아이 교육비를 네.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 땐 교육비가 네. 많이 들어가는 시기지만 네. 점점 정년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노후라는 재무 이벤트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만약 주택담보대출까지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을 무시하고 노후만 준비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요즘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신랑만 해도 40살에 결혼을 해서 41살 첫째를 낳았으니까 또 주변을 보면 더 늦은 경우도 있고요. 뭐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뭐 50대라고 해도 중학생인 경우도 꽤 많죠. 맞습니다. 제가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다고 말했지만 네. 요즘 살펴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욕심도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만 가능한 스케줄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40대, 50대가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발목이 잡혀서 소득이 월등하게 적은 20대, 30대보다 저축 여력도 없고 노후 준비 못하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출산이 늦은 가정일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준비를 미리미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 시점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 교육비 지출로 노후 준비는 손 놓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형노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서영록 원장님, 그 자녀 교육비를 사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교육비 지출만으로도 사실 벅찬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미리미리 챙길 수 있을까요? 그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노후 대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한다면 단기적으로 자녀 교육에 충분한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살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되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절대 자녀도 바라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정부가 개인의 노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인력 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양자택일 중 고른다고 하면 노후 준비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영순위는 대출 상한이 되겠고요. 그 이외엔 노후 준비, 그다음이 자녀 교육비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비 지출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해줄 수 있는 선을 정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자녀 교육비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한 달에 얼마라고 좀 정해야 될지 기준이 있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모르잖아요. 네. 저도 저희 어머님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가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자녀 교육비도 세분화해보죠. 기본 학비와 요즘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학원비 등의 필수 교육비와 해외 유학과 과외 등 선택 교육비를 구분하고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원해서라는 이유로 집안 살림이 빠듯한데 아이가 원하는 학원이나 고액과외나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한계를 미리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 교육비를 대학 자금으로 한정한다면 부모가 은퇴해서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언제까지 교육비 지출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금액도 설정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역시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입 대비 저축 비율을 정해서 교육비와 노후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으로 교육비 4, 노후자금 6 아니면 5대5 이런 비율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잖아요. 그 나이에 따라서 교육비와 노후 자금의 비율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교육받는 부분도 다르고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재무 상황도 다르듯이 자녀 나이에 따라서 교육비, 노후자금 배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양육비가 크죠. 네. 초중고 시기를 지나면서 교육비가 증가하고 대학 입학 후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노후 준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조정해서 여유자금을 늘리거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교육비를 준비하는 게 베스트라고 했는데요. 크게 사교육비가 발생하지 않는 유아기 시절에는 교육비 부담이 적기에 노후 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땐 교육비가 10을 기준으로 2, 노후 자금 8 정도의 비율로 준비하고요. 네. 자녀 사교육비가 본격적으로 지출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조금만 늘리되 크게 사교육비나 대학교 등록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비 4, 노후 준비 6 정도의 비율로 노후 자금 마련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교육비도 증가하고 노후 준비에 대한 압박이 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비율이 5대5 비율로 준비를 하다가 대학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 그 비율이
자녀 교육 쪽에 조금 더 쏠려서 6대4 정도로 조절하면 좋겠죠.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등록금도 저 다닐 때에 비해서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 자녀가 대학 입학한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학 자금까지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보통은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과 학교 위치에 따라서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자녀 교육비 6에서 7 정도의 비율과 노후 준비는 3에서 4 정도로 대비하면 좋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0살 이후 아이에게 처음 한 번만 지원을 해주고 일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등 여러 방법으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모으고 투자한 돈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의 경제 습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없으니 부부 또 자녀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계획을 잡고 되도록이면 자녀가 어릴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서 준비하면 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마냥 교육비를 줄이고 노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서 교육비도 노후 준비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교육비로 월 20-30만 원을 쓰고 있다고 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한 비율대로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대로 하면서 향후 늘어날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도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잘 챙겨야 하고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상품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본다면 네. ETF, 배당주,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따로따로 준비할 수 없다면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동시에 준비한다는 가정하에는 일단 노후 자금을 기준으로 보고요. 부족한 자녀 교육 자금이 발생할 때는 중도 인출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비과세 개인연금인 금리 연동형 연금 또 변액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에 이 상품으로 준비하다가 대학 등록금 등 자녀 교육비로 인출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겠죠. 또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와 IRP 등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과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IRP 등의 세액공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 파산 등의 예외적인 사항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된 금액의 한수는 기본이고 기타 소득세 16.5%까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3에서 5%밖에 공개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와 교육비 준비를 동시에 할 조건의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보다는 생명보험회사의 비과세 개인연금을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IRP 상품에 계좌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병환될 제한이 있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비 노후 준비로는 어떨까요? 그 주식이나 네.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녀 교육비나 노후 준비를 단기간에 준비하는 상품으로는 이 자녀 교육비하고 노후 준비가 반드시 쓰여야 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은 안정적으로 보존돼야 하는 필수 자금이잖아요. 주식과 특히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장기 투자로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런 변동성은 작은 운용에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은 특정 시기가 되면 꼭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 보존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베이스로 두는 게 좋고요. 주식과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의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분산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이나 코인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TF 또 배당주 펀드 등을 포함한 적립식 펀드 상품도 좋다고 보는데요. 교육비가 필요할 때에는 일부를 한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의 특징이 장기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또한 장기 채권형 상품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를 적시연금이나 일시납연금의 채권형으로 구성한다면 교육비가 필요할 때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경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을 만들어 교육비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임대 수입으로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활용하고 본격적인 노후 시기에는 처분해서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네. 끝으로 사실 자녀 교육비 지출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노후 준비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정말 속상한 분들에게 하실 말씀 좀 있을까요? 이 시대의 현실인데요. 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균형 잡힌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과 노후 자금은 모두 중요한 목표지만 무리하게 교육비에 집중하면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비의 한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정하고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교육비를 설정해야 하고요.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 요인으로 미리 준비를 못하고 현재 50대 이상이라면 노후 자금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연금 상품과 배당주, ETF 상품 등을 활용하고 교육비는 비교적 단기적인 예적금이나 채권, 안전적인 펀드 상품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노후 자금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가 부른 봄눈. 10cm의 봄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교육은 참 우리에게 언제나 화두인 것 같아요. 6797님, 아이 교육비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아이가 5살입니다. 지금부터 소액으로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떤 상품으로 교육비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교육비 준비를 다른 여러 가지 재무 이벤트와 따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 6797님이 투자 경험이 아직까지 없다면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주식 등의 투자 경험이 조금 많이 있다면 배당주 주식들을 조금씩 사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준비할 기간이 자녀 기준으로 대학교 기준이면 15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78님, 5년 전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대출금 갚고 아이 교육비,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상환을 목표로 하고 은퇴 후엔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자 남편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요. 5년 전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분양을 받았겠지만 만약에 분양을 받지 않고 구옥의 주택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을 받는 시기에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예시를 제가 드렸는데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만 줄여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나가면 노후에 좀 더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연금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십시오. 3077님,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주택 마련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자녀의 주택 마련을 위해 부모가 미리 준비할 건 없을까요?
사전 정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결혼할 때 자녀 출산할 때 정려액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정려가 가능하잖아요. 미성년 때나 성년 때 정려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 정려를 통해서 자녀에게 미리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봄날에 여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눈이 내리고 꽃샘추위가 하필 찾아왔네요. 어젯밤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네. 여기 스튜디오에 오고 있는데 봄꽃 여행지를 소개할 때마다 꼭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근데 이번 추위가 수요일까지 이어진다고 그러죠. 맞아요. 예, 주말엔 따뜻한 봄 기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행지 찾아가 보시면 아주 딱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봄을 만끽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여행지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여행하면 떠오르는 교통수단, 자동차,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기차. 네, 이 기차 여행이 상대적으로 좀 덜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게 좀 아쉬운데 걷거나 자동차로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풍경이 기차에서 편히 앉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모난 창문이 마치 영화관 스크린처럼 딱 그 차창 밖으로 막 흩날리는 그 풍경이 아름다운 자연이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보인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기차 여행의 매력 굉장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할 기차 여행 좀 남다릅니다. 비슷한 경치가 좀 나온다 싶으면 터널, 또 조금 시간이 지난다 싶으면 협곡이나 간이역 이런 데서 쉬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낭만적일 것 같기도 한데 터널을 말씀하셨고요. 협곡의 간이역까지 들른다는 이런 기차 여행이라면 저는 얼른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면 뭐 운전을 맡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죠. 맞아요. 네.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자가. 대부분 제가 그래서 그런데요. 아빠들이 또 고생을 하죠. 네, 이 기차 여행은 그럴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나 연인 또 여행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뭐 간혹 뭐 등질 때도 있지만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이 기차 여행의 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소개할 여행이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네. 아리랑이 들어가니까 다 예쁜 것 같은데 이 서울 청량역에서 출발하고요. 제천역, 영월역, 예미역, 민둥상역까지 운행을 합니다. 원래는 민둥상역 지나서 별어공역, 선평역, 정선역, 나전역 그리고 마지막 아우라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낙석이 좀 떨어져서 선로가 망가졌대요. 그래서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철로로 운행하지 못하는 구간은 정선 시티 투어 버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 이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쁜데요. 네.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정선 아리랑 열차는 높은 산봉우리까지 그 사이사이를 철길이 천천히 달리는데요. 와. 이 정선의 비경과 산봉우리, 또 터널, 강 등을 형상화해서 A-트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나는 역마다 A-트레인 사인이 여행객을 좀 맞이해 주는데 요즘 사회가 좀 빠른 게 대접받는 사회잖아요. 하지만 이 정선 아리랑 열차만은 느려서 더 행복감을 주는 그런 열차입니다. 민둥산역이 슬슬 가까워지면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 왼쪽 창밖 멀리 보이는 민둥산과 산 아래 형성된 협곡 그리고 그 사이에 난 도로 조금 뒤에 지나갈 철길 등을 안내해 줍니다.
기차는 빨라야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느려서 좋은 기차라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 정선에 가서는 어떤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라면 정선 아리랑 열차 마지막 코스인 아우라지역까지 가야 하는데요. 하루빨리 좀 선로가 정상화하길 네. 바라겠고 대신에 이를 대체하는 정선 시티투어 버스가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정선에서 꼭 봐야 할 곳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가 있는데요. 그 첫 코스는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 이 장날인 이 끝자리가 27인 날, 그러니까 이칠장이라고 하는데 관광객이 많은 토요일에도 장이 섭니다. 뭐 곤드레 나물부터 해서 취나물, 각종 산나물 포함해서 약재, 곡류, 장아찌 등 뭐 정선의 산과들에서 거둔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냥 쉬엄쉬엄 시장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미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장터에 그 장터에서 꼭 그 맛을 봐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 뭐 곤드레밥이나 꽃등치기 국수나 메밀전, 수치리떡이 있는데요. 전 그중에서 꽃등치기 국수 꼭 정선에서 맛볼 수 있거든요. 꽃등치기 국수요? 네. 콧등치기 국수라고 하는데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네. 과연 뭘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콧은 코를 말하고요. 콧등을 말하고요. 국수가 치나요? 이렇게? 예, 국수 면발이 친다라고 해서 콧등치기입니다. 그 국숟가락이 굉장히 좀 억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후루룩 먹을 때마다 이 국수 면발이 콧등을 친다라고 해서 콧등치기 국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일반 국수의 면이 밀가루인 반면에 이 콧등치기 국수는 메밀로 만들다 보니까 쫀득쫀득한 그 식감을 더하거든요.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정선역이 있는데 빨리 열차 시간 맞춰서 국수를 먹어야 하니까 네, 맞습니다. 딱 그거죠. 그래서 면치기라고 하잖아요. 예, 면치기 하다 보면 계속 콧등을 쳤다라고 해서 콧등치기 국수가 됐고 이 국수가 감자 옹심이랑 그 메밀국수 또 소고기 육수 우려낸 국물로 만들거든요. 아주 구수하고 감칠맛도 있고 좋습니다. 와, 정말 구경할 곳도 많고요. 먹거리까지 다양하니까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시장을 또 가보고 싶은데요. 이제는 어디를 들러볼까요? 예,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꼽히는 가리왕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등산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이 가리왕산의 알파인 플라자부터 상부 하차장까지 왕복 운행을 하면 3.51km 정도 되는데 편도로는 한 20분에서 왕복 40분가량 걸립니다. 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다보는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지금까지 그 눈이 많이 내려서 아마 설국이 쫙 펼쳐져 있을 듯한데요. 날씨가 좋아도 푸른 하늘일 때도 좋고 또 그 날씨가 안 좋아도 이 가리왕산의 능선이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주 볼만한 가치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 열차 탑승을 위한 꿀팁이 있다고요. 네, 이 정선 아리랑 열차가 객차가 4개량이에요. 그래서 1, 4호차는 일반석이고 2호차는 일반석과 열차 카페, 그리고 3호차는 일반석 외에 그 휠체어석과 전동 휠체어석 또 휠체어 리프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각 객차 모두 창이 넓은데요. 그래서 1호차부터 4호차까지 어느 객석에서나 다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 꼽아주세요라고 하신다면 꼬리 쪽에 위치한 1호차인데 이 1호차를 하늘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망칸이 풍경을 굉장히 감상하기에 좋아요. 또 누리실이라고 부르는 2호차도 있는데 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바 테이블이 놓여 있는 좌석이 있거든요. 바깥 창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이 정선 아리랑 열차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행을 하고요. 이 정선 장날이 끝자리인 27일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7일 날은 물론이고 장날이 장날이 서는 공휴일이나 또 월 화요일에도 운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선 아리랑 시장을 구경하려면 장날이나 또 토요일에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오늘은 재미있는 기차 여행 떠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함께할 기차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그 여행의 좀 짜릿한 묘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누군가는 일할 때
나는 관광을 즐긴다 하는 좋네요. 그런 놀부심법 네.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어쩌면 이번 기차 여행이 아주 적절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대전광역시로 한번 가보려고 우와. 합니다. 이 대전광역시에서 여행을 하려면 대전 도시철도를 꼭 타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는 1호선 파남역에서 반성역까지 총 20.5km, 22개의 역이 대전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이 대전 지하철은 탑승부터 좀 흥미로운데 흔히 서울이나 다른 도시의 지하철은 개찰구를 통과할 때 딱 카드나 뭐 이런 걸 대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대전 지하철은 다릅니다. 근데 또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개찰구에 카드를 딱 올려놓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뻐꾸기 소리, 나올 때는 휘파람 새 소리가 나고요. 우와. 또 간혹 까치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대권을 이용한 분들입니다. 와, 뻐꾸기, 휘파람새, 까치 소리까지 개찰구에서 새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대전 지하철 여행은 시작부터 재미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재미를 끌어안고서 본격적으로 대전 기차 여행 떠나보면 이 첫 여행지는 대전역에서 한 14개 역 정도 이동한 현충원역인데요. 3, 4번 출구로 나가면 언덕배기 마을이 보입니다. 이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벽화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구암동 새마을 동네입니다. 이 골목 담장마다 주제가 다른데요.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이 타일로 제작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 또 도자기 점토를 활용한 영혼의 꽃길 등 뭐 느긋하게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성 온천역으로 한번 유명하죠. 그렇죠. 네, 가보려고 하는데 7번 출구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나오면 유성 온천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200m 이동하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격 체험장이 있거든요. 이 비채광장에서 한방 조교 카페까지 온천로를 따라서 쭉 이어진 길이 유성온천 테마거리인데 여기는 날씨나 계절과 관계없이 조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딱 발을 담가보면 뭐 무료 시설이니까 그저 그렇겠지 하는 편견이 싹 사라집니다. 여기 온천수가 41도씨 정도 그 내외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온천에서 느끼는 시원함이 제대로 전해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거든요. 하루 종일 여행한 뒤에 마지막 일정으로 여기를 찾으셔도 좋을 코스입니다. 와, 여행 중에 무료로 조격을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피로도 확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코스 또 가봐야죠. 예, 유성 온천역에서 4개 역을 이동하면 정부청사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대전문화예술단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전 사람들은 이 정부청사역부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까지 모여있는 이 대전 시립미술관이나 뭐 이응로 미술관 또 이어지는 한밭 그 수목원까지 걷는 코스가 이게 뭐 여행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행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곳입니다. 또 그 정부청사역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미술관 앞마당이 나오고요.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대전 시립미술관과 또 이응로 미술관이 잔디밭을 이렇게 쭉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응로 미술관 같은 경우는 프랑스 건축가 이 로앙 보두eng이 이응로 화백의 예술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빛과 자연이 곳곳에 남겨져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가까운 곳에 한밭수목원도 있는데요. 나무와 숲, 물길이 어우러진 도심 속 그 산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전망대도 있어서 이 전망대에 딱 올라가서 한밭거리를 내려다 보시면 도심 여행의 쉼표를 딱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막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올망졸망 키 작은 그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느낌은 나니까 한번 가보실만 하고요. 이 한밭 수목원이 동원, 서원, 열대식물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동원이랑 열대식물원은 월요일에, 서원은 화요일에 쉬니까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여행 중에 수목원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힐링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대전 기차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중구청역인데 네. 이 중구청역에서 대전역까지 일직선으로 한 1.1km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땅 위아래로 볼 것들이 많아요. 네. 이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그 여러 가지 다리가 있는데
화려한 목척교와 대전 원도심 번화가가 이어지고 또 옷과 액세서리 전자기기를 취급하는 상가가 아래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목척교에서 중구청역 또 중앙로역으로 이어지는 중앙지하상가는 A에서 D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출구만 34개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하철 여행자라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 A-6,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인데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 또 C-7 대전 충남도청 구본관, D-1 성심당, 그리고 D-3 그 대전 아트센터, 이 기호만 알아두시면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가시기 훨씬 수월합니다. 네, 제가 유독 귀에 꽂히는 지명이 있네요.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D-1 성심당. 요즘 이 빵을 사려고 대전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네, 요새 그 성심당이 아주 화제잖아요. 네. 성심당이 그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4개의 지점을 다 가보셔도 좋지만 본점에서 가시면 튀김소보로랑 명란 바게트 빵을 팔고 그 본점 바로 옆에 케이크 부티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요새 아주 그냥 화제인 딸기 시루를 팔고 있습니다. 딸기를 잔뜩 따놓은 그런 케이크를 팔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꼭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심당 본점에서 빵을 먹으려면 2군데로 가야 돼요. 한 군데는 본점 2층에 있는 테라스 키친, 또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성심당 문화원인데요. 이 성심당 문화원은 인근에 있는 폐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라서 1층에는 성심당 굿즈 판매하고 4층에는 성심당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성심당이 지점마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고요? 네. 이 성심당 아까 제가 4군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군데가 대전역점입니다. 여기가 가장 빵 냄새를 먼저 풍기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대전 시민의 아침 식사 해결사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역점은 그 다른 곳보다 1시간 좀 일찍인 오전 7시에 네. 문을 열고 규모는 가장 작지만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기차 마들렌 빵을 팝니다. 여기서만 팔아요. 그래서 기차 모양 박스에 11개의 마들렌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곳은 롯데백화점 대전점입니다. 여기는 규모 면에서 아주 그냥 쾌적한 그런 곳이고요. 여기에 좀 특색은 빵빵 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 네. 카트를 쭉 밀면서 빵을 담는 거죠. 아주 그냥 재미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전 컨벤션 센터점이 있는데 여기는 주변에 관광 명소가 굉장히 많아요. 엑스포다리, 한밭수목원 뭐 여기를 다 걸어서 몇 분 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주변 여행하다가 좀 배고프다라고 아니면 입이 심심하다 싶으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네, 대전에서는요 가을에 빵 축제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성심당만 알고 있는데 성심당 말고도 빵이 유명한 곳이 많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이랑 2024년에 빵 어워즈를 열었는데 여기서 1등을 한 빵집이 있어요. 몽심이라는 곳인데요. 몽심. 예, 여기도 뭐 성심당 못지않게 쭉 줄을 늘어서서 기다리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소금식 빵이랑 마들렌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소금식 빵은 만화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식빵 상상하시면 되는데 여기 고짜예요, 고짜. 고소하고 짭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 비율이 아주 적절해서 아주 맛있고 마들렌도 굉장히 유명한데 밀키 연유 마들렌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정말 고소하고 달달하고 촉촉하고 고달촉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커피 한 잔 꼭 드시면 더 금상첨화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겠네요. 또 한 곳 소개해드리면 정동문화사라는 왠지 책방 같은 이름의 빵집인데 여기는 최근에 재개장을 해서 더 화제를 일으킨 그런 곳입니다. 철공소로 원래 있던 곳인데요. 겉모습은 빨간색 벽돌집, 안에는 나무 석가래가 있는 그런 돌출형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여기는 에그타르트랑 휘낭시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에그타르트가 하루에 400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순서를 쫙 하다 보면 1인당 4개씩밖에 안 팔기 때문에 100명 안에 들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희소성도 있고요. 다른 에그타르트보다 조금 특별한 게 여기 에그타르트는 좀 묵직합니다. 좀 무거워요. 그리고 바삭하고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 달걀 특유의 그 몽글몽글한 느낌 같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맛보시면 좋겠고 휘낭시에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12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코, 치즈, 추러스, 뭐 쫀득, 바삭
다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조금은 특별한 봄 기차 여행지 우리 장주영 편집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시 50분 전북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 또 임시 건축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함께한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